1563년 조선에서 딸에게 글을 가르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한 집안이 몰락하고 조선이 흔들립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조선이 감당하지 못할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바른 말을 하다 죽었고, 한 명은 세상을 바꾸려다 처형됐고, 한 명은 천재였지만 자기 씨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아버지가 딸에게 붓을 쥐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허엽,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맏아들 허봉, 막내 아들 허균, 그리고 딸 허난설원. 조선은 여자에게 붓을 쥐어주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읽고 쓰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덕 없는 여자보다 재주 없는 여자가 낫다는 말이 상식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허엽은 달랐습니다. 그는 딸을 앉혀놓고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써라. 내 생각을 써라. 이웃들은 수군댔습니다. 여자에게 글을 가르치면 팔자가 세진다. 남편 잡아먹는다. 하지만 허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주는 하늘이 주는 것이지 성별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엽의 맏아들 허봉, 그는 일찍부터 천재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했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동생들의 눈에 그는 완벽한 롤모델이었습니다. 특히 허균은 형을 깊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허봉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유배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유배지에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억울함을 시로 남겼고 부조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귀양살이 중 병을 얻어 40대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균은 형의 죽음을 보며 배웠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죽는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배웠습니다. 그래도 써야 한다는 것. 허균, 조선 역사상 가장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천재였고 반항하였고 조선이 끝내 소화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관직에 올랐지만 행동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생과 어울리고 불교에 관심을 두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모두 파격이었습니다. 사헌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자는 조선의 수치다. 파직!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5번. 복직했다가 또 잘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밀려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네가 문제다. 왜 너만 적을 하지 못하느냐. 허균 역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기록했습니다. 성인도 굶주리면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 그때 당시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썼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도덕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말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610년대 그는 한편의 글을 씁니다. 호민론. 백성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항민, 그냥 사는 사람들. 원민, 속으로 분노하지만 참는 사람들. 그리고 호민, 억울함이 임계점을 넘으면 결국 행동하는 사람들. 허균은 말했습니다. 지배층이 두려워해야 할 건 호민이다. 그리고 호민은 착취하는 자들이 만들어낸다고. 400년이 지나도 낯설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씁니다. 홍길동전,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이야기,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막는 세상. 홍길동은 결국 조선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신분이 없는 나라,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나라. 이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허균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1618년 허균은 영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신문은 길었고 잔혹했습니다. 그의 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너는 늘 체제를 흔들었다. 너는 늘 문제였다. 고문과 자백강요 끝에 그는 처형됩니다. 능지처참, 향년 50세. 그를 공식적으로 애도한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 사실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빛난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8살에 시를 썼고 어른들이 그 글을 읽고 멈춰섰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가 쓴 거냐고 물을 정도였죠. 당대의 시인 이달이 그 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재주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천재가 여자였다는 것. 조선에서 남자가 글을 잘 쓰면 출세의 도구가 되었고 여자가 글을 잘 쓰면 집안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잘하는 순간 존재가 부정되는 구조였습니다. 15 허난설원은 김성립과 결혼합니다. 남편은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고 아내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시를 쓰면 내 기가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너무 잘나서 내가 힘들다. 그러니 네가 멈춰라. 능력이 죄가 되는 말이었죠.
그리고 더 잔인한 일이 이어집니다. 딸을 잃고 얼마 뒤 아들을 잃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연속된 상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 수 없는 사회에서 종이 위에 울음을 남깁니다. 지난해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프다 어미의 마음이여. 아이를 위해 울어도 이미 영원히 떠났구나. 이건 문학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언어로 터져나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를 읽다 보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현실이 적고 대신 하늘과 구름, 신선의 세계가 많습니다. 달빛 아래 옥 같은 검은 고를 타네. 그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기에 시 속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간 겁니다. 1589년 27, 허난설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시를 모두 태워주세요. 사람들은 체념이라고 말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건 거부였습니다. 이 세상이 내 시를 가질 자격이 없다. 나를 지워버린 시대가 내가 죽고 나서 내 이름을 이용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마지막 존엄의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생 허균이 몰래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중국으로, 일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이 지우려 했던 이름이 동아시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붓을 쥐어준 것. 허엽은 알았을까요? 그 붓이 조선을 뒤흔들 새 사람을 만들어낼 줄.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쥐어진 붓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허봉, 바른 말을 하다 밀려나고 유배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 지금 이 시대엔 누가 떠오르나요? 조직 안에서 틀렸다고 말하다 찍힌 사람,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다가 밀려난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균은요? 체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문제아가 된 사람, 글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워진 사람. 지금 시대에 어떤 작가와 닮아 있나요? 가장 솔직해서 가장 불편한 사람, 가장 많이 읽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공격받는 사람. 혹시 우리가 아는 최고의 작가 중 한 명과 겹쳐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허난설어는요? 27살의 생을 마감한 천재,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 못 냈던 사람. 그녀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노벨 문학상 후보 1순위, 아니 어쩌면 이미 수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에게 처음 붓을 쥐어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를 지우려 했던 시대 덕분에 저는 더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버지를 말할까요? 아니면 시대를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붓을 쥐어주지 않는 이 사회를 말할까요? 400년 전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들 속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한 사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속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클릭!